말씀들이 약간 그 기름처럼 약간 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뭘로 설득했냐고요? 이번 좀 더 그 자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경 9천조 정도 되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보다 지분 비율이 3배 많고 블랙록이. 아 그래요?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요 대주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협상을 시작할 때쯤은 정권 초반이었고, 네. 그 이제 지난 정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네.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국에 이제 작년에 AI 분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한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주요한 설득 논리는 이제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과거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골고루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풀스택 생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가진 장점은 국가 단위에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시키고 그걸 네. 운영해본 경험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점들이 가지고 있다. 저희가 전환 계획들을 설득을 했었죠. 너무 시간 우리 경제를 다 함께 걱정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운용자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AI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 투자를 직접 따오신 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오늘 경제 썰전의 새로운 손님 차지호 의원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블랙록 네. 따오신 분 맞죠? 그렇죠.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따왔습니다. 네,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경제설전 우리 멤버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입니다. 네. 저 안 그래도 차지 의원님 이거 블랙록 펀딩 해오신 거 보고서 네. 근데 사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없어가지고 네. 야 이게 되면은 그 손정희 회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주업이 그거거든요. 밖에서 돈 따오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펀드 구조가 좀 약한 편인데 네. 이거를 국회에서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이따 얘기하겠죠. 네. 구체적인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가 함께 설명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블랙록이라는 데는 우리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소개를 블랙록이 어떤 회사인지. 이게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 회사고 네. 사실 전 세계 자본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뭐 국부 펀드도 그렇고 다른 쪽의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이 네. 블랙록을 플랫폼을 매개로 이제 자산 투자를 하고 이번 좀 더 그 자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경 9천조 정도 되는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네.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그 많은 돈 모아갖고 그걸로 이제 투자를 이렇게 결정하는 뭐 이런 이제 회사죠. 그래서 수익 나오면 다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데가 그렇죠. 이제 자산 운용사인데. 보통 이게 빅테크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네. 항상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사우디 펀드다, 뭐 UAE 펀드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주주 명부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블랙록 같은 회사에다가 돈을 맡기면 거기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블랙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쩐을 누가 관리하냐 그 부분들이 블랙록이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보다 지분 비율이 3배 많고 네. 블랙록이 아 그래요? 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요 대주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블랙록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기 좀 어렵네요. 어렵네요. 병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정도 될 거예요. 네, 돈은 뭐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가 투자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네. 뭐 어떻게 AI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지 가볍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때 MOU가 이제 유엔 총회 때 만들어졌고요. 유엔 총회 때 사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그 AI와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I는 뭐 특히 이제 저희가 하이퍼스케일 AI라고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좀 큰 규모로 할 때는 이 에너지 생태계랑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제 투자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부분은 한국의 내수 시장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고 네. 아시아 태평양 전체 AI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저기 레리 핑크 회장은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같이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 전환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성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엄청 큰 연락 큰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오늘 데이터 멘트가 센터인데 품격이 있으십니다. 네, 엄청 큰 걸로 이제 지어야 이제 그런 AI의 수도처럼 아시아에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블랙록이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이제 집약이 돼서 거기에 이제 만들겠다. 블랙록의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 이전에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아니라 블랙록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게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인프라스트럭처에 가깝기 때문에 그 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면? 그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시기마다 달라요. 정의가 시기마다 다른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의 규모는 지금 26만 장 GPU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구조는 엔비디아에서 삼성이랑 네이버랑 이렇게 몇만 장씩 나눠 갖는 구조인데 네.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 모든 거를 합해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지금 뭐 향후 몇 년 안에 등장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로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얘기하는 건 뭐 축구장 몇 개,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원전 몇 개, 뭐 이런 개념일 텐데. 네. 그거 제가 좀 비유적으로 좀 네네.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26만 장의 GPU가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모아놔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26만 장을 좀 각자 쓰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다 모은다 한 군데 그러면은 전력 기준으로 한 500메가 좀 넘거든요. 그럼 보통은 기가 단위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26만 장 다 쓰는 거보다도 더 큰 두 배. 규모예요? 두배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지어지고 있는 게 울산의 그 AWS하고 SK가 짓고 있는 건데 그게 100메가입니다. 100메가의 투자금이 7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와. 그럼 기가 단위로 한다 그러면 70조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일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정도 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에 엄청 많죠. 아, 엄청 많아요? 미국에 한 2천만 장 정도 있으니까 아.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빅테크라 그러면 그 정도 스케일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 총선 이후에 저 대통령께서 AI 글로벌 전략들 만들어 보라고 해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한쪽에는 AI 기본사에 다른 한쪽은 뭐 이게 연결된 3차 산업의 AI 전환들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AI 전략을 만들었어요. 네네. 이제 제가 아주 오래 전에는 의사여가지고 의사들은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단을 했더니 한국이 뭐 3등 언저리에는 있는데 문제는 1, 2등이랑 자본이나 이게 데이터나 기술 같은 게 수십 배로 너무 차이가 격차가 많이 돼 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AI 전환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뭐 오픈 AI나 몇 군데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응을 하고 하나의 블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퍼스케일러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요구되는 첫 번째 난추가 대규모 자본인데 네. 그게 국내에 있는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그걸 충족할 수가 없어서 블랙록이랑 설득을 해서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I 전환의 그 막대한 수요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돼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뭐 조그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나라에 만드는 게 아니고 블랙록이 한국에 하이퍼스케일러를 만드는 형태로 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중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 외부에 있는 데서는 사실 가장 큰 규모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가 가진 좀 주요한 그럼 전략적 이제 목적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의 뭐 새로 또 신생 기업들 이런 데서도 그 AI 데이터 센터 요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접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국의 지금 내수 시장 이게 뭐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 문제인데 네. 투자가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내수의 시장들이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시아 태평양 전체 시장 이게 규모가 꽤 클 거예요. 아시아 그 블랙락 쪽이랑 협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됐던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AI
전환으로 인해서 신시장으로 활성화되는 규모가 없던 시장이 창출되는 게 경단위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단위 시장에 소요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거 그러면 아시아 지역의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이런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네네네. 갖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왜 한국이에요? 당연히 이제 한국이어야 하는데, 아니 뭐 알겠어요. 우리나라여야 되는데, 그 어쨌든 블랙록이 선택할 때는 뭐 애국심이 있어서 선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돈 벌기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가. 아, 똑같은 질문을 블랙락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협상을 시작할 때쯤은 정권 초반이었고, 네. 그 이제 지난 정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대통령께서 저번에 얼마 전에 시정연설 할 때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거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국에 이제 작년에 AI 분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투자를 안 했죠.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한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주요한 설득 논리는 이제 지난 정부가 만들었던 과거가 아닌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설득을 한 거예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와 뭐 재생에너지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기 때문에 그럼 15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 AI 전환들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형성을 했었냐면 네. 일단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제조 AI뿐만 아니고 3차 산업 이제 3차 서비스 산업의 전환들이 AI로 전환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어떻게 민주적인 이제 지정적 위치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서 이걸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의지가 뭐 1, 2년짜리 의지가 아니고 AI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통합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네.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주요점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가진 산업, 기술 이런 생태계가 아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거나 이러진 않지만 골고루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풀스택 생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가진 장점은 AI 쪽으로 어떤 큰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국가 단위에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시키고 그걸 네. 운영해본 경험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점들이 가지고 있다. 저희가 전환 계획들을 설득을 했었죠. 너무 지금 저 국회의원 나왔다고 지금 두 분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실 의미를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의미를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AI 3강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그렇죠, 그렇죠. 기치를 걸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AI 수도가 되겠다. 이것도 그냥 그런 어떤 기치나 슬로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아시아의 AI 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국을 제외한 그야말로 아시아 전체의 수도가 되겠다는 실질적인 사업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AI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AI 이 정부 AI 프로젝트에 3축이 있어요. 기본 조건이. 하나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거기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가 물건, GPU. 이 세 개가 3축이 갖춰져야 돈,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예, 네. 이게 갖춰져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AI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뭐 국민 성장 펀드를 하겠다, 뭐 AI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도 연차별 계획이고 그걸 굳이 5년 차로 나눠서 20조를 한다 해도 택도 없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 발 우리가 AI로 가기 위한 첫 발은 사실은 자본 확보에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걸 블랙록이 그걸 블랙락을 통해서 설득을 해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실체 있는 사업을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라운드가 완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까 실제적으로 뭐가 됐냐고 네. 얘기하면 이제 블랙락과 협상은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떤 규모로 될지 어떤 분야에 될지는 논의 중인데 우선 저희가 급한 거는 이제 파일럿 투자는 급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랙락의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기 전에 파일럿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비나그룹이라는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이제 그 싱가포르 회사인데 네, 가장 크고 사실 블랙락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쪽에서 에이펙 직전에
20조 투자 확약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5조의 재생에너지 생태계와 5조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15조 에너지 그러니까 네,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하는 네. 거기 이제 그 돈이 15조.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5조. 5조 정도를 생각을 했고 이게 의미가 있는 네. 거는 일단 재생에너지랑 AI랑 통합 생태계로 와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블랙락 협의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 네. 보통 이제 본 투자가 파일럿 투자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블랙록 계열에서 올 수 있는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블랙락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시장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저희 코스피가 올라가는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 그룹들이 기관 투자들이 이 시장 신호를 쫓아서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자본에 대한 투자 우리가 한국 내 자본은 이제 제한되지만 전 세계 네. 자본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환들을 한국이 이끌어내는 형태로 전략이 잡힌 거는 꽤 좋은 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블랙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용 자산이 1경 7천조예요. 네.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블랙락이 갖고 있는 이 업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뭐랄까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깐깐한 리스크 관리 그게 회사의 모토예요. 예, 왜냐하면 그 블랙락 레일핑크 회장이 옛날에 30대 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다가 망했어. 한 번에 채권 금리 잘못 예측해가지고 인생이 한 번에 나락을 갑니다. 그 이후에 이게 뼈에 사무쳤어요. 네네네. 예, 그분이 그래서 새롭게 블랙락을 만들면서 안전빵으로 간다. 리스크 관리에 아주 그냥 영혼을 갈아 넣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블랙락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형이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깐깐한 리스크 시스템을 통과했다는 의미까지 있어요. 안전하게 들어오는 돈이다. 예, 그게 이제 국제 금융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블랙록 들어가면 우리도 뭐 마음 놓고 좀 들어가도 그렇죠. 되겠지. 예, 뭐 이런 그런 유인 느낌이군요. 효과가 확실히 있는 파트너를 잘 골랐다 이렇게 좀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박평 싶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는 블랙록이 좀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그러니까 AI의 버블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을 블랙록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블랙록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AI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의 블랙록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왜 한국이었느냐에 대해서 예전에 그 SK하고 AWS하고 룰산 지을 때 그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주요 검토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왜 우리나라냐라고 생각해보지 마시고 다른 나라를 이제 하나씩 빼보시면 소거법으로 가면 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서 보면은 뭐 산업 기반 제대로 돼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뭐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화장품, 원전 이런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자국 플랫폼으로 IT 개발하는 나라들도 없고.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격인데 그럼 왜 말레이시아였냐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낮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그쪽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블랙록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에너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지만 굳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트폴리오는 좋은데 그럼 나머지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이제 블랙록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지을 리도 없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기반으로 안 하게 되면 블랙록에서도 굉장히 깐깐하게 볼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얼마 전에 NDC 목표가 저희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53에서 61%짜리의 렌즈를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블랙록과도 사실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그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얼마나 쓸 거냐에 대한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그 탄소 이제 네, 배출 네, 목표 네. 2035년도에 탄소 배출 네, 목표. 그 얘기는 이따 또 저희가 하니까. 네네네네. 여튼 그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AI 산업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현재 뭐 전기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현재 상황은 막 모자란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니, 추가로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 내가 블랙락이다. 돈 필요해? 돈 낼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야 이 돈 가지고 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입지 만들 수 있어? 지금 니네 재생 에너지도 없잖아. 네. 어떻게 조달해서 송배전만 깔아줄 거야? 규제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지난 정부가 AI 관련해서 한 거 없다. 그래서 신뢰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이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게 그런 식으로 의지가 없는데 앞으로 우리 입지 잘 만들 거야. 네. 송배 전망 잘 깔 거야. 이 정부를 믿어줘. 이게 어떻게 통했냐. 그 핵심적인 게 질문이 바로 그 에너지 관련한 연결 이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설득해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 일단 대통령 공약 만들 때부터 굉장히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플러스 그 AI 전략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저는 뭐 저희 쪽에서는 한 몇백 페이지짜리가 이제 레퍼런스 페이퍼가 있고 이게 한쪽으로는 굉장히 상세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설득을 했고요. 네. 다른 한쪽으로는 대통령이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와 AI를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이 두 가지 생태계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까. 예. 결국 미래는 AI라는 새로운 식의 지능 체계와 재생에너지 혹은 클린에너지 기반의 이 에너지 생태계가 결국 신산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어느 국가에서 만드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에너지와 이 AI 부분은 우리가 통합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는 걸로 이제 제안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 AI 산업 전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전망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랬을 때 한국은 지금 이제 브레인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늦춰져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 큰 걱정은 안 돼요. 자동차 시장으로 보면 완성차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모두 다 국산 엔진을 만들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고 실제로 한국은 완성차 업체를 만들고 이제 거기 고속도로나 이제 물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손발이 될 수 있고 실제 네. 돈이 될 수 있고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 제조 산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은 3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3차 산업에 굉장히 강한 이제 한국이 포트폴리오와 이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전망들 그리고 결국 전 세계 의료 서비스 시장, 교육 서비스 시장 네. 이런 부분들이 통합돼 나가는 과정에 가진 한국의 설득됐다는 저력들이 건데. 좀 설득이 구체적인 됐죠. 레퍼런스 모델이 뭐였어요? 어떤 거요? 보여줬던 레퍼런스 모델이 뭐였어요? 잘 안 그려져가지고. 뭐 3차 산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설득을 할 때 네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이랑 자 일단 생태계를 전기부터 한번 구축한다. 해결해 볼까요? 네. 그러면 네네. 전기 네. 일단 원전 한 기가 얼마 1기가. 생산하죠? 1기가. 네, 1,40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원전 하나 정도 있으면 기가 단위의 그 데이터 센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원전 하나. 원전 하나 근데 지금 지을 수가 아마 없을 것 같고 짓더라도 뭐 15년, 20년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네네네. 답은 아닐 것 같고. 원전이 답이 속도상에서 원전이 답은 아니고 그렇죠. 뭘로 그럼 전기? 가장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게 풍력이랑 이제 그 태양광 풍력. 네,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게 1기가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어느 정도의 너비 내지 어느 정도의 시설이 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 해상 풍력 쪽으로 가는 게 맞고 해상 풍력? 해상 풍력 쪽에 계획들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AI 쪽에 송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거의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과정이어서 네.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드는 해상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와 그리고 AI 이제 데이터 센터의 연결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만들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이터 뭐 케이블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해외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력을 이제 충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데이터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 수도권 쪽이 좀 이렇게 빵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을 하려면 여기서 못 하고 아마 어디 저 서남 해안이나 뭐 동남 해안 이쪽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데이터 센터 망이랑 전력망이 동시에 같이 교체하기가 혹시 좀 어려운 건 아닌가? 데이터망은 광통신으로 연결하면은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아주 없어요. 아주 무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챗GPT를 쓰지만 우리나라에 오픈 AI의 네.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광통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데이터 쪽은 문제가 없어요. 입지는 자유롭고. 네, 근데 오히려 전력 쪽은 송배전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좀 시도하고 있는 이제 분산에너지법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그 지역에서 만드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번에 지역들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다 통합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차등화도 좀 어렵고 지역별 차별화도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지금 다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고 인프라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변하려고 분산에너지법 같은 경우도 뭐 지난 정부에 통과시켜서 이번 정부에서 좀 시행을 좀 하려고 사업자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원전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미국 사례 보시면은 요새 AI 데이터 센터 그 하이퍼스케일러로 준비를 하려 그러면은 거기 따라가는 전력들을 보시면은 대충 감이 와요.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그 미국의 원전 짓는 거 4기가짜리 하나 수주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도 원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스, 재생에너지가 패키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에너지 믹스라고 보통 표현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태양광이 좋으냐 원전이 좋으냐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국가들은 그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더 할 수 있냐. 를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믹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분야는 좀 정쟁의 대상이나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네. 정말 실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좀 앞으로는 더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게 반도체 들어가죠. 배터리 들어가죠. 통신, 전력, 뭐 송전망 해서 이게 사실 초대형 진짜 융합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아직은 실제적으로 잡힌 모델은 없고 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했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거기서 나온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사를 보고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이 가진 전략이나 사고에 맞춰라. 우리는 그냥 지원만 충실히 하겠다. 그게 우리 역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블랙록이? 예.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집행 프로세스나 투자의 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득해냈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게요. 방송에서 못 밝히는 뭔가 구체적인 더 신뢰를 엄청 주셨나 봐요. 네, 예. 저희가 이게 포트폴리오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그랬어요. 해외에 있는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거가 이제 전체가 100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글로벌 투자자를 설득하는 건 한 10%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90%는 국내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AI 정책 전환 산업 정책들 혹은 AI 사회 전환 정책들에 대해서 국내 컨센서스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도 사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 전환은 지금이 초입이고 전 세계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미국, 중국 포함해서요. 네. 거기도 지금 버블 논의가 나오는 거는 브레인은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손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AI 생태계, 사회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정말 예측적 거버넌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블랙락에도 관심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이제 잠재력도 중요한데 그리고 얼마만큼 만들어져 있는지도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가진 계획이 다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이 가진 전환의 초점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전환의 초점은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사회 생태계의 변화고 이 AI 기본 사회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공적인 비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고 하면 결국 지금의 문제는 AI가 아니고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지능 체계가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뭐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는 거는 그 인적 자원이 모자라게 된 거고 그랬을 때 AI가 사실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랑 결합하면서 그 인텔리전스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텔리전스를 그러니까 AI 같은 걸 일종의 공공 인프라로 보고 그리고 이 공공 인프라에 기반해서 2차, 3차의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모델들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적인 비전을 제시한 게 AI 기본 사회고요. 이게 토대로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이제 국가 정상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어떤 협의냐고 하면 그래 이제 3차 서비스 혹은 사회 시스템의 AI 전환을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으니 공동으로 하고 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를 공동으로 향유하자. 왜냐하면 그 국가들은
이제 의료나 교육이나 뭐 복지나 재난이나 안보 영역 안에서는 미국에 있는 민간 회사에 이런 시스템을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체로 말씀들이 약간 그 기름처럼 약간 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뭘로 설득했냐고요. 그렇죠. 진짜 블랙록을 잘 받았고 다 잘 그냥 듣거든요. 말로 해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진짜 잘할게 이렇게 네. 설득한 거야? 아니면 야 이거 있잖아. 믿어봐. 이건 형님 한번 믿어주시죠. 니네 돈 될 거야 이건지 뭐 뭐예요? 마스가 모자를 만들어 갔다. 네. 좋아하는 젤리를 줬다. 하버드 이런 사탕을 협상, 줬다. 실무적인 디테일이라도 그러니까 뭐 얘기할 수 없는 건 그렇다고 네. 말씀. 그럼 뭐 실무적인 디테일 설득한 논리 하나는 이거였어요. 네. 블랙락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 아니고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돈 거고. 벌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가진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이 어떻게 연대가 될지를 생각했는데 네. 그쪽이 가진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랑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그 시장이 미국 서부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AI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허브를 구성해야 되는 시점인데 문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뭐 말레이시아, 뭐 타이완 여러 나라에 한 7, 8개 나라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 건지 혹은 제가 설득한 것처럼 하나의 국가에 완전한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이퍼스케일 가장 큰 형태의 하이퍼스케일러를 만들 건지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고민을 당연히 했겠지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그냥 두세 배의 노력이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노력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규제들, 거버넌스들, 협의들 이런 부분들 떨어지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쪽의 입장에서 봐서도 한 개의 국가를 선택하는 게 집중한다. 굉장히 집중하는 게 좋았고 그게 거기에 유리했고. 굉장히 유리했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과 뭐 말레이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비교했을 때 네.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는 지점들은 그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된다. 한국. 네. 그리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풀스택 회사들이 한국에 존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가 이제 정권 초반이잖아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드라이브를 장기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블랙록이 원래 그냥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거 도장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그걸 이제 컨택을 할 설득해내신 거죠?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했죠.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의원님 저 하나 네,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네, 네. 이게 저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 건데 네.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엄청 커요.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죠. 블랙랑 설득하는 것보다 국내 설득하기 더 어렵다고 말씀주셨는데 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만들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송배정망 만드는 것도 이 정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특별법 한 10개 발의해야 될 거예요. 네, 그게 하나 있고 주민 수용성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 네. 갈등 해소 어려워요. 능력이 네, 쉽지 네,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블랙록이 들어와서 만들겠다라는 게 전력 인프라 이런 거는 네. 국가 인프라를 외국 자본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한전을 외국 자본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홍전망을 외국 자본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나라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인프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인프라죠. 고속도로를 외국 자본이 깐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력망을 외국 자본이 깐다는 거 이건 괜찮냐? 전력은 그만큼 생산할 수 있을지부터 해서 그렇죠. 생산에 송배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민 수용성 어떻게 감당할 건지 심지어 아. 되고 나도 외국 자본 들어오는 문제가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나쁜 얘기 잘 안 하려 그러는데 아니요. 아, 그 태세전환 무지네. 저희가 그 부분들도 다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논의해 나가는 거기 과정. 일단 아까부터- 다 같이 네. 국뽕은 깔고 가는 네, 거예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잘했습니다. 다 깔고 가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제. 네, 지금 기자도 저렇게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네. 풀어놓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그 저희가 무슨 얘기부터 하는데 소버린 AI 개념들이 네. 비슷해요. 우리 걸로 우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소버린 AI를 우리 데이터에 기반한 뭐 우리 문화에 기반한 뭔가를 만드는 걸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소버린 AI라는 건 AI와 뭐 에너지 생태계가 전환됐을 때 거기 말하는 소버린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거버넌스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AI와 에너지 전환에 실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수백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진 공적 자본이라는 게 혹은 한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본들을 가지고 이 전환들을 성공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예요. 위기감이 엄청 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한정된 자본 어디다 써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저위험, 저수익,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본들과 연대를 하고 대신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들이 우리나라 거부단 세계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껴진 공적 자본과 한국에 있는 민간 자본들은 고위험이지만 한국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공격적인 R&D를 해야 되고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글로벌 만약에 투자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고위험 군에 한국이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는 부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보다 인프라에 대해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셨죠. 네. 그래서 환자한테 당신 6개월밖에 못 살면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예, 돌려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좋은 얘기부터 하시고 이제 결론에 가시는. 그러면 냉정하게 한국이라는 환자한테 얘기를 하면 네. 한국 장밋빛으로 AI를 보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특히 지금 네. 조금 나아졌는데 네. 몇 개월 전 상황은 저는 굉장히 위험했고 거기에 써버린 AI를 더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자본이 한국에서 2024년도에 투자한 한국의 모든 자본이 미국에서 AI 투자한 거에 90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 비해서 수십분의 1이고 네. 그리고 자본 말고 데이터 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가진 데이터는 굉장히 아키텍처 잘 설계해도 5,200만 명에 국한돼요. 네. 중국이 14억이고 구글 같은 데 수십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앞서 있느냐. 기술도 쳐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에서 발전하는 속도도 자본과 데이터에 비례를 하는데 뭐 이 AI 전환 과정에 어떤 비유를 하냐면 저기 중국이나 미국은 페라리 타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수십조 이상의 자원을 내수 시장을 위한 소버린 AI에 투자한다. 바보 같은 저는 짓이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글로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설득을 어렵사리 이어왔었고 그리고 그 글로벌 전략 중에 네. 이제 데이터 문제 그리고 자본의 문제, 네. 기술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선 자본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을 했고 뭐 데이터의 문제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연대체가 네. 에이펙에서 얘기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아마 발표를 해 나가실 건데 네네. 다른 국가들과 연대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데이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블랙록은 우리나라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무슨 미래에셋 아니면 뭐 무슨 정부 아니면 뭐 어디 또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업계가 궁금한 게 그런 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지금 투자 툴을 네.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살짝 나오는 얘기는 우리나라 관계된 모든 회사들 아까 전력이든 송배전이든 재생이든 얘네들이 다 참여하는 하나의 펀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거를 다 들어가는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구상이 좀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한국의 어떤 논의 체계, 컨소시엄 같은 게 형성되면 블랙락이 투자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합의가 끝나면. 네. 근데 국내 안에서 이 AI 전환 과정에 수많은 이해 당사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엮어서 우리가 한국은 AI 전환에서 이런 생태계를 구성할 거고 이 생태계의 투자 비율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모델들이 형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맞춰 가지고 블랙락과 하고 있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랬을 때 초기에 너무 많은 바인딩을 만들어버리는 조건들을 형성하는 거는 이 AI 전환 속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속도에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전체적인 방향과 가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거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비나그룹에서 20조를 투자한 것 같이 그럼 초기 투자의 비율이 우리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 공기가 기니 에너지 부분의 15조와
이게 3대 1의 비율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고 이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하나 더 달린 거는 AI 관련돼서 한국이 얼마나 많은 협력 국가를 이 전환에 대한 협력 국가를 같이 동맹체를 결성하는지도 딸려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한국의 기업들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가 동맹으로 엮어진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건 한국에 투자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한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두거나 투자를 이끌어주는 게 큰 게 아니고 시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저는 블랙록과 같은 이제 글로벌 자본의 네트워크를 가진 곳에서 한국의 공적인 다른 정부들과 연결을 만들어낼 때 블랙록 같은 데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 관련된 이제 시장의 오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해진 건 없군요. 정해진 그 옵션들은 많은데 그 옵션들이 국내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밑그림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현재 있는 케이스로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생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비전 펀드가 여기저기서 돈 구해 오면은 네. 오픈 AI가 그거 좀 사용하는 게 있고 거기에 엔비디아 GPU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운영 오라클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소시엄 구성한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뭔가 팀을 꾸려야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자금은 어떤 누가 여기서 뭘 지을 거며 여기에 누가 뭘 사올 거며 운영은 누가 할 거며 그러면 자금이 언제 얼마큼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럼 블랙록은 언제 얼마큼 돈을 넣어주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의원님 얘기는 블랙록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렇죠. 네. 거긴 돈 대주는 사람이고 네. 일하는 사람은 따로 그렇게 있어야 될 생각하시면 겁니다. 돼요. 블랙록이 전 어떻게 개념하냐면 하이퍼스케일 네트워커 같은 개념인 것 같고 네. 블랙록의 주요한 장점은 자본력도 있지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이라는 걸 구상해서 그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고 테마섹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 투자청도 들어가 있고 한쪽은 국부 펀드에 대한 자본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GPU를 공급할 수 있는 연결하고 다른 한은 테크 기업이라는 수요처를 연결해 놨습니다. 블랙록과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 그런 생태계 글로벌하게 구성되고 있는 AI 이제 인프라 생태계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자본의 연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주요 AI 전환 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네. 그 안에서 논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앞선 미래, 이게 다음 10년 안에 벌어질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하고 절대 한국 안에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한국 안에 내수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우리나라의 생태계들을 네네. 그냥 베이스인 거고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블록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뭐, 이런 네, 좋은 네. 얘기를 왜 의원님이 하시게 된 거죠? 너 뭐 돼? 아니, 이제 그 재밌는 얘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블랙록이랑 무슨 인연이 아는 있어. 사람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실무적으로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회장한테 보고 어떻게 돼서 대통령 방미할 때 그게 조인이 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레디 핑크랑 호영호지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지? 대학교 때 옆에 기숙사에 침대에 있던 형님. 내가 너그 사장하고 사우나도 가고 이전에 밥도 일했던 먹고 다 데가 했어. 핑크야, 핑크야. 글로벌 개발 관련해서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 네. 시작은 20년 전에 국경 없는 사회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의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기 전에 네. 영국 맨체스터에서 글로벌 위기 관련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공적 리더십들이랑 연계가 있어요. 예. 그냥 직접적인 연결. 그리고 이게 사실 세상이 굉장히 좁은 게 그렇게 전 세계 주요 리더십 그룹들이 굉장히 좁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제가 그 커뮤니티 안에 언저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레리 핑크 회장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지금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같아요. 아하. 직접 알거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진 포트폴리오와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전달되고 직접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요. 그게 인맥이 이제 중요하네. 그쪽도 다 인맥 가지고 하는 네. 거죠.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 가지고 하는 거라서 국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네, 그 네. 주로 논의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는 50년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시죠? 아 짜증나요. 그러면 우리도 내 인맥의 한계가 여긴가. 아니 우리 이제 두 다리 건너 아는 그렇지. 거예요. 의원님은 한 달이니까 우리는 의원님 통해서 핑크 형한테 전화하면 아, 되죠. 레리 핑크요? 예. 아,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좀 우리나라 진짜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시는 스케일이 네. 너무 커서 네. 좀 지금 와닿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얘기하셔도 얘기 하나하나가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 많이 먹을 만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아까 예를 들면은 저위험 저수익 장기 투자는 외국에 맡기고 고위험 승부수는 우리 돈으로 한다. 보통 우리 돈으로 그런 저위험 저수익 인프라 따박따박 먹는 거 하고 고위험 승부수는 이제 벤처 시장에 맡겨놓거나 막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와 이게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도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국민성장 펀드 같은 거 150조 조성하면은 아예 미러 사업에다가 확 밀어준다. 근데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면은 국민적인 반감이 생길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은 지금 스타트업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고 하면 전 세계가 안정적일 때 한국이 글로벌 전략을 갖는 것과 지금 AI와 인구 뭐 그 기후 같은 문제로 전 세계가 다음 15년 안에 급격하게 전환될 때 이거는 예전에 산업혁명 시기가 시대는 80년간의 전환이 있다고 하면 AI는 15년 정도의 전환기를 가질 거예요. 그 안에 전 세계 산업 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생태가 전면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그 어떤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 승부수가 결국 한국이 지난 몇십 년과 다르게 이 다음에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되려고 하면 네. 이 시기에 글로벌 전망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가지고 거대한 담론들을 이해하고 한쪽으로는 국내 기반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던져야 되는 거라서 사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 게 많아요. 의료 AI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네. 되고 이제 그 뭐 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 동력이 될지 굉장히 촘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 생태계의 변화랑. 근데 그 부분보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빅퀘스천이에요. 상세한 얘기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빅퀘스천을 던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빅퀘스천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될 거고 먼저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 빅 퀘스천을 잘 던지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제 블랙록의 자본 또 우리의 인력 내지는 뭐 기술 이런 것들 또 산업 구성 같은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제도약을 AI 시대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안 전환기니까 되면 가능하죠. 예,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런 근데 좀 사소한 문제들 사소하진 않은데 좀 한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하이퍼스케일이 있고 네.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걸 쓴다. 그럼 분명히 그 국가들도 자기네 나라에도 데이터 센터 네. 만들어가지고 공사도 좀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고 싶고 너넨 늦었어 이렇게 그리고 얘기해야지. 데이터도 자기네 국가 안에 보관을 하고 싶지 남의 나라 데이터 센터에다 보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죠. 우리.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국가들을 다 설득을 해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 있는 거를 당신들이 활용을 하세요를 이끌어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 거기다가 저장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런 글로벌 전략들이 미국은 민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한국이 가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전략들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고 있는 게 중국의 AI 액션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또 거기는 의사결정이 수직적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마찬가지로 AI를 일종의 공공재로 보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영향력을 넓히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부분에서 협약을 맺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 왔어도 우리 대통령이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얘기할 때, 우리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성을 할 때, 시진핑은 바로 화답을 한 게 글로벌 AI 협력 체계를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만들겠다라는 말로 화답을 해요. 네. 우리 나라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글로벌 경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경쟁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산업혁명 시기와 네.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 제국화되는 시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이것만. 네.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낫지 않은가 싶긴 해요. 네.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 네. 내가 베트남인데 중국에다 데이터 맡기고 싶냐고. 못 그럽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 아. 거의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그러면 차라리 한국. 그러니까 디지털로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기고 네. 그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환돼서 이 블록에 대한 거버넌스를 저는 한국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이 그런 국가들과 만든 공동 협의체에서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미국에는 민간 기업에도 중국에도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데이터도 못 넘기고 아니면 그 소셜 시스템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달리 네. 한국이 이걸 주도하고 우리 걸 써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협력 국가랑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게 사실 유일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잘 설득이 이제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미 설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NDC. 네.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거냐 2035년까지 요 이제 감축 목표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약간 좀 더 강화됐죠. 2050년에 그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해서 네. 몇 %씩 줄일 거냐 해서 이제 연마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35 NDC 목표 배출량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 2018년 골자로 한 대비? 네,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이 퍼센트 하나하나가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산업계에서는 좀 더 낮춰달라 한 48%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달라라고 아, 요구를 당장 바꾸기가 어려우니. 네, 했었어요. 네.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쉽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쨌든 최소 목표치로 삼고 있는 국제적으로 53%에서 61%를 심의 의결했고 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권 팀장님은? 아, 저 먼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세요. 아, 저는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였어야 됐다. 그러니까 53에서 61이라는 숫자가 너무 레인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61이 권고 숫자고 네. 53은 거의 하한선 수준인데 그거는 향후 코스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을 때 1000에서 한 6000 정도 사이로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또 좋아하시네. 목표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좋아하시네. 요런 쪽이었어요? 목표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한 5000 정도 했을 때는 진짜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는데 네. 1000에서 6000 사이요 이러면은 네. 이건 안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DC를 제시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래갖고 약간 만약에 53,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밖에다 보여줘야 되니까 61이라는 숫자를 내놓고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진짜 마음은 53이잖아요. 네. 저는 블랙록 투자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엄청 내부적으로 투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가졌던 저희 산업계가 뭐 48% 얘기하고 50 얘기하고 이랬을 때 첫 번째는 헌법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미래 세대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는 합의가 이미 헌법제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것과 불일치 않는 결정들을 정부가 만들 수 없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AI 산업 정책과 완전히 불일치예요. 우리 한쪽으로는 다음 10년 AI 전환기 때 한국의 AI 산업의 중추국가가 될 거라는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전체 GDP 안에서 AI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들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AI 산업은 기본적으로 많은 전력량을 소모하지만 예. 재생에너지나 클린에너지 인프라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전체 GDP에서 AI 산업, 클린에너지 기반의 AI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GDP 양이 전체 GDP의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NDC 목표가 지금 렌즈가 하위 렌즈 53으로 2035년에 됐다 그러면 AI 산업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AI 산업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면 60일이 아닌 그 이상의 이제 NDC 목표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블랙락이 레리 핑크 회장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거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정확하게 했냐면 네. 기후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다, 금융 리스크라는 표현을 했고, 그 아까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주요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스튜어디십 코드 형태로 서한을 보냈어요. 그 기후 리스크를 그 재무 설계에 반영을 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게 그러게 됐던 이유가 이게 결국 자본의 이동을 얘기를 할 때 자본은 리스크가 적은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리스크 전문가니까 그리고 기후가 만드는 리스크가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산업 구조나 기업 구조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탄력성을 가진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투자자로서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쪽으로 이런데 그 좀 기후 쪽에 관심 많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 네. 기업들의 이제 기후 리스크를 재무 리스크로 판단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그 하위 렌즈 50% 초반의 렌즈는 기후 리스크를 우리나라 금융이나 산업 리스크를 본질을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만히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가장 큰 거는 AI 전환을 보지 않고 지난 20년간 이루어졌던 산업 구조에 기반해서 다음 10년을 투자하는 거 이거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산업 시스템이 네. 변할 거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아주 불일치하죠. 2018년에 네네. 2018년 썼던 우리의 뭐 탄소가 이만큼 있고 네. 그다음에 2035년에 그거의 절반을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지금 목표치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2018년 대비 2035년쯤 되면 대충 뭐 전기나 에너지는 한 2배쯤은 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2018년 대비해서 지금 훨씬 더 전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 2배쯤 쓰는데 탄소 배출은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면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하면 같은 에너지로 따질 때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일단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예.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트 펌프라든지 칠러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굉장히 잘합니다. LG전자 이런 데가 요새 뭐 데이터 센터에 있는 뭐 공조 회사 뭐 삼성전자에서도 엄청 큰 회사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요.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주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 디젤 탱커를 좀 안 쓰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거를 많이 수주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우리가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수소 선박이라든지 전기 선박 쪽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도 그렇고 거기에 친환 뭐 수소 환원 제철 분야에서도 그 스웨덴의 어떤 사브의 기술하고 포스코의 기술이 경쟁을 하고 있고 전기차 뭐 ESS 같은 경우도 중국 거 안 쓰려면 우리나라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환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친환경으로 전환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기후변화 대응할 때 고통 없이 갈 수 있었다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내놨던 숫자는 저는 좀 실망스럽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뭐 기후변화 대응도 잘하고 저 모델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만할 것 같아.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에는 좀 너무 약했다. 약하다라기보다 좀 약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좀 비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이 레인지를 크게 너무 벌려놓은 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근데 아마 또 이 산업 결정을 정부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많긴 많겠죠. 지금 당장 뭐 늘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기업들 뭐 오늘 내일 한다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여기다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비용들을 지금 당장 부담하기 너무 힘들다는 아마 목소리들이 뭐 기업이나 산업계에서 분명히 좀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목표는 좀 높게 잡되 지금 당장 까딱까딱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니 이렇게 좀 넓게 잡은 건 아닌가? 는 정보를 좀 한번 이해하려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안 지키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거나. 그러니까 NDC는 국제사회의 네. 약속이어서 네. 이게 페널티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거나 막 그러지는 수는 않아요. 없죠. 네. 근데 이게 그 국제사회에서 아까 그 차 의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같은 테이블에서 뭔가 얘기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테이블에서 국가 단위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가 그걸 안 지킨다. 물론 이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힘이 강하다면 그 테이블에 항상 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이렇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오히려 차 의원님이 네. 그 부분은 더 잘하실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이어졌던 유럽의 역할들 있잖아요. 처음엔 제국이었다가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 글로벌 의제들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이 유럽에 있는 국가가 한국보다 크지가 않잖아요. 하나하나 국가들은. 근데 하나는 이제 유엔 기구를 비롯한 다자간 기관에서 목소리가 높고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한국의 위치가 반드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AI 전환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주요한 의제가 하나는 AI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국에 어떻게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AI 기본 사회라는 이게 공공성 있는 사회 시스템, 이 차세대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까, 의제를 만들까가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가 사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위축된 국가거나 이제 뒤로 후퇴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우리한테는 혹인 거는 미국이 여기서 뒷걸음질 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공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산업 경제적인 요건인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도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한 걸 선도적인 걸 던져줘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들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AI라는 동력을 가지고 전환시켜 나가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안 지킨다. 지금 저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게 수치인데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면 네. 아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 좀만 봐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 봐줄게라고 우리가 해도 봐줘지지가 글로벌한. 않습니다. 네. 예. 블랙락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안 연기금이라든지 큰 투자자들은 이미 네. 이게 투자 항목에 그냥 아예 대놓고 써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걸 어긴다든지 악당으로 찍히면 그냥 바로 투자 철회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서한을 받은 회사들이 많아요. 너네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열대우림 같은 거 지금 막 불지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한 번만 더 불나면 뭐 투자금 뺀다 이런 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우리 기업들의 자생력이 높아질 때까지 좀 참아준다라는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 네. 같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실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은데 블랙락은 전 세계 모든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비롯 해서. 네. 그러면 블랙락의 수익을 얻는 방식은 지구 자체가 우리 지구에 있는 산업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전체가 올라가는 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자본을 투자한 국가들한테 배분하는 구조고요. 근데 블랙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후 리스크만큼 전 세계 경제나 산업 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돈을 벌고자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자 기후 리스크를 강조를 하고 이거를 각 주요 기업들의 이제 레귤레이션 코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나 어떤 뭐 가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인데 돈 안정적으로 돈 벌려면 기후 이거 이렇게 급변해서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그래서 규칙을. 그래서 그냥 블랙락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예. 2020년에 아예 전 세계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기후 변화 리스크를 그냥 아예 공식 리스크로 선언한다 이렇게 선언을 발표했고 탄소 배출량이 높거나 좀 안 지키는 기업들은 그냥 뺀다 이렇게 퇴출. 선언을 한 적이 네. 있어요.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이제 좀 끝날 때가 다 되니까 그래도 한 분 두 마디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덧붙이신 것 같은데 네, 네. 와, 오늘은 공짜로는 출연료 오늘은 준다. 출연료를 의원님한테 따로 받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의원님 두 분 출연료 좀 챙겨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정부 저도 믿습니다. 61%를 타겟으로 하되 네. 혹시나 생길 물을 감수해서 5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뿐이지 네. 저는 61%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갑시다. 60일 이상으로 가야죠. 갑시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시고 항소 포기에 관련된 법무부 입장 들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경제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자, 앞에 있는 도라지 한 잔씩 좀 하시겠습니까? 네, 아, 이게 이거 도라지 얘기구나. 아, 오, 되게 되게 맛있던데. 저 커피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깝다고. 아, 이 소중한 도라지 액을 참 아이고 도라지 아까운지 먹고. 모르고 말이지. 요거 그냥 도라지 아닙니다. 6년근 인삼보다 사포닌 무려 3배나 더 들어있는 약도라지. 예, 약도라지를 72시간 동안 뿌리와 껍질째 내려서 고형분 60%의 아주 진한 아주 담백한 그런 약도라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즘 특히 감기, 환절기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감기나 뭐 아니면 저 기관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요거에는 제가 볼 땐 도라지액이 가장 옛날부터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약간 달큰한 맛 나셨죠? 예. 설탕, 물엿, 인공 첨가물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도라지만의 단맛이었습니다. 오. 네, 놀랍습니다, 의원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판매 15만 병이 지금 넘어. 의사라 약도라지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아, 맞네. 그렇네. 아, 의사셨구나, 참. 남인만 보는 의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사가 인정하는 천기 약도라지 진했고 천 의사가 맛있다고 인정하는. 예약 구매 혜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2병 플러스 2병 요 세트로 구매하실 때 천연 57 그 스푼 있죠. 예, 나무로 만들어진 거 아주 예쁩니다. 그거랑 프로폴리스 잇몸 영양제까지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니까 주문하실 때 꼭 장르만 여의도 배송 메시지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